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이야기 해줄까요? 지은이는 호르헤 부카이, 출판사는 천문장입니다. 호르헤 부카이,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자연을 닮은 정신과 의사다. 게슈탈트 심리요법 전문가 교육을 받았으며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멕시코에서 정신과 교수로 근무했다. 심리치료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몇 권의 책을 썼고 이야기 해줄까요로 전세계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호르헤와의 첫 상담에서는 내 많은 문제 중 대인관계에 대한 것부터 꺼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이다. 호르헤는 내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애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자 호르헤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나 때문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조치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대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호르헤의 할아버지는 주정뱅이였다. 가장 좋아하는 술은 아니스 열매로 만든 터키 술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주 그 술을 마시고 취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터키 술을 마시고 나면 꼭 물을 마셨다. 희석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다. 똑같이 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위스키에 물을 타서 마셨다. 그 술에도 할아버지는 똑같이 취했다. 그리고 와인에도 물을 타서 마셨다. 그 와인에도 똑같이 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자신의 상습적인 음주 문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물 섞어 마시기를 끊고야 말았다. 못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는 놈이에요. 호르헤는 벌써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었다. 서커스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뚝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커스에서 만나게 되는 거대하고 강력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기였을 때 느낀 무력감이 커다란 코끼리가 된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코끼리는 그 후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다. 데미안,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서커스 코끼리와 닮아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그만 말뚝 수백 개에 묶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봤다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코끼리처럼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절대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각인시킨 거죠. 우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죠. 때로 나를 속박하는 빗장이 느껴지고 쇠사슬이 덜거덕거리면 작은 말뚝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앞으로도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시도해보는 겁니다. 하루는 무척 화가 났다. 기분이 정말 나빴다. 난 진짜 멍청한 놈이에요. 호르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천치, 바보예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뚱보 선생이 나에게 마태차를 건네주며 운을 떼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나이 많은 현자를 찾아 나선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는 매사에 서툴고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자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젊은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밖에 있는 말을 타고 시장으로 가게. 내가 이 반지를 팔아야만 하거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네. 그러니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게. 금화 한 입 아래로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네. 시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좋기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반지를 내밀어 본 후에야 젊은이는 말을 타고 자신의 실패에 낙담하며 돌아갔다. 젊은이는 현자의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부탁하신 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은화 한 입 정도면 몰라도 저 반지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돈을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반지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봐야겠군. 이번엔 말을 타고 보석상을 찾아가 보게. 보석상은 젊은이에게 받은 반지를 만져보더니 천천히 불에 비춰보았다. 무게까지 달아보고 난 다음 말했다. 젊은이, 당신의 스승에게 말씀드리게. 이 반지를 지금 당장 팔고 싶다면 금화 58립 이상은 쳐줄 수 없다고 말일세. 젊은이는 잔뜩 신이 나서 현자의 집으로 돌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젊은이의 설명을 들은 현자가 말했다. 자네도 이 반지와 같네. 독특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지. 진짜 전문가만이 자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네. 그런데 왜 자네는 모든 사람들이 자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었다. 내가 천하무적이라 느껴지고 의기양양하며 삶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 활기가 차오르다 못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줘도 될까요? 호르헤가 말했다. 옛날에 어느 왕국을 다스리는 매우 강력한 왕이 있었다. 그는 좋은 왕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는 전혀 상반된 인격 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왕은 어떤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에 찬 유쾌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영 딴판인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세상이 암흑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기분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왕은 나라의 모든 현자, 마법사, 보좌관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다.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해서 나를 위한 치료법을 찾아주시오. 다음 날 아침,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 왕을 아련하기를 청했다. 남자는 왕에게 작은 가죽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보석 하나 없이 소박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왕은 물었다. 이건 마법의 반지요?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대답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으시고 매일 손에 끼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반지를 볼 때마다 그 글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왕은 반지에 새겨진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옛날에 병에 걸릴까봐 심하게 걱정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급기야 하루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득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물었다. 여보, 내가 죽은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남편의 두 손과 발을 만지며 말했다. 손발이 따뜻하잖아요. 이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면 손과 발이 얼음처럼 차가울 테니까요. 남자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뗄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문득 자신의 손이 차갑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자신의 발 역시 얼음처럼 차갑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덜컥 겁이 났다. 그때부터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장작을 패봐야 무슨 소용이야. 남자는 혼잣말을 했다. 꽁꽁 얼은 땅바닥에 조용히 누워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로 두 눈을 감았다. 늑대무리는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배회하다가 나무에 묶여있는 노새를 발견했다. 늑대들은 불쌍한 노새를 모두 먹어치웠다. 머지않아 무리 중 한 마리가 남자의 냄새를 맡았다. 늑대는 땅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나무꾼을 쳐다보았다. 이제 저 늑대들이 나를 먹으려는 모양이네. 남자는 생각했다. 내가 죽지만 않았다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풀렸을 텐데. 늑대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남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산채로 먹어버렸다. 대학 과정을 반쯤 마쳐가던 나는 어느 순간 대학 생활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문제예요. 뚱보 선생이 말했다. 학위를 꼭 따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데미안은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해요. 아주 조금의 즐거움도 찾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냥 중퇴할 수는 없어요. 나는 말했다. 대학 졸업장 없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뚱보 선생은 말했다. 탈무드에 한 평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남자는 사창가에서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눈총을 많이 받고 가장 형편없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사창가의 문지기였다. 하지만 사창가의 문지기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일은 할 줄 몰랐다. 그는 읽고 쓰기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사창가 주인이 죽고 야심만만한 한 젊은이가 사창가를 인수했다.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문 앞에 서 있지만 말고 주간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제게 제출하세요. 문지기는 몸을 덜덜 떨었다. 하지만 저는 읽고 쓰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문지기는 무직 상태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제 무얼 할 수 있을까? 문지기는 사창가에서 침대나 옷장이 부서졌을 때 간단한 보수 작업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자질구레한 술이나 자벽부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구를 갖춘 연장통이 필요했다.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해도 노새를 타고 이틀을 꼬박 가야 했다. 남자는 곧바로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의 손에는 온갖 공구가 갖춰진 괜찮은 연장통이 들려 있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 사람이었다. 저기요, 망치가 필요해서요. 그냥 저한테 망치를 파시면 안 될까요? 철물점에 가는데 걸리는 이틀치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이틀치 경비를 망치값에 얹어서 드릴게요. 문지기는 옆집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흘 동안 여행을 할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직 문지기는 이웃 사람의 말을 새겨보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연장을 사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인근 지역에 이 남자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많은 이웃들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 직접 먼 길을 떠나는 걸 그만두었다. 연장 판매원으로 변신한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길을 나서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사다 날랐다. 직접 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나사와 못도 만들기에 이르렀다. 남자는 10년이 채 가기 전에 백만장자 공구 제작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 남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주지사가 직접 학교 설립자를 기리기 위한 파티를 열었다. 주지사는 남자에게 학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했다. 남자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읽고 쓸 줄 알았다면 지금 사창가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구두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저기 있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 주세요. 39 사이즈로 부탁드려요. 남자의 발 사이즈를 잰 판매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41 사이즈예요. 이봐요, 구두값을 내는 사람이 누구죠? 나인가요? 아니면 그쪽인가요? 이제 39 사이즈 구두 가지고 오실래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남자는 겨우겨우 발을 구두 안에 우겨 넣을 수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었다. 문제의 구두를 신고 일한 지 6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뒤틀리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는 그를 지켜보며 걱정했다. 어디 아파요? 구두가 꽉 조여서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요즘 살아가면서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신발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사실 정말 괴로워요.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집에 가서 신발을 벗으면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다시 없을 기쁨일 거예요. 미친 소리 같지요, 데미안? 정말 미친 짓이죠, 이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교육적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일이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우기면서 행복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옷을 사기 전에 몸에 맞는지 입어보는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인내와 고군분투가 반드시 가치 있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 남자가 심란한 표정으로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크고 아름다운 황금 피라미드가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는 우두커니 서서 한동안 그 황금 피라미드를 쳐다보았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았다. 임자가 있는 물건일까? 부근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피라미드 쪽으로 다가가서 만져보았다. 놀라울 정도로 매끈매끈했다. 이건 내 거야. 남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황금 피라미드를 안고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나 가치 있는 걸 나 혼자 차지하는 건 처음이네. 내 거야. 완전히 내 것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 황금 피라미드도 남자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뭔가의 노예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소유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치유하고 고쳐 나가야만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심리치료의 세계에는 250개가 넘는 종류의 치료법이 있어요.
이것은 250개의 철학적 입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250개 유파는 환자의 문제를 탐구하는 주요한 접근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학파. 2. 미래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학파. 3. 현재를 중시하는 학파. 첫 번째 접근 방식, 즉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학파는 신경증 환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겪은 상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제하는 모든 유파를 아우릅니다. 이들의 목표는 환자의 유년 시절 기억을 모두 회복시켜 신경증에 이르게 한 상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기억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심리치료사 모두가 묻혀있는 사건을 찾아서 깊이 파고들어야만 하죠. 이런 모델의 가장 확실한 예는 정통 심리 분석이에요. 나는 이런 치료법을 왜를 찾는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현재의 문제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무의식을 의식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거죠. 단점은 일단 치료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 분석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살아온 기간의 3분의 1 동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쪽에는 미래에 집중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이들은 환자의 진짜 문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이미 주어진 것이니 기정사실화해야 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환자가 원하는 모습에 이르게 해주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만 특정 행동을 익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즉, 환자가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유파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체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미국의 신행동주의 심리학자들 몇몇은 상담 치료를 한 번만 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많이 해도 5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피상적인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지 못합니다. 심리치료를 받게 만들었던 특정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가장 신생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중시하는 모든 심리치료 요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치료법은 고통의 기원을 살피는 일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자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고 환자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내가 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치료법은 심리 분석처럼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동주의 치료법처럼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죠. 이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잠시뿐일지라도 될 대로 되라 식의 사고방식을 촉발시켜서 매사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심리치료법을 실증해 줄 수 있는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어요. 유분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옷에
똥을 싸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의사는 남자에게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첫 번째는 정통 심리분석가인 심리치료사를 찾아간 경우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이 사람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어이, 심리치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도 옷에 똥을 싸기는 해.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지. 두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치료사를 찾아간 결과다. 5년이 지나고 이 사람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어이, 심리치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도 옷에 똥을 싸기는 해. 하지만 지금은 고무로 만든 팬티를 입고 있어. 세 번째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치료사를 찾아간 경우다. 5년이 지나고 이 사람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어이, 심리치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도 옷에 똥을 싸기는 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지. 옛날에 왕이 살았다. 그 나라는 포도왕국이라고 불렸다. 와인을 수출한 돈으로 포도왕국의 15,000가구는 불편함 없이 살면서 세금을 내고 약간의 사치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세금을 아예 폐지해버리자. 세금 대신 한 가구당 와인 1리터씩만 내게 하면 됐다. 왕은 날짜를 정해 국민 모두가 그 해 자신의 집에서 양주한 와인 중 가장 좋은 와인을 1리터씩 궁전 정원으로 가지고 올 것을 명령했다. 그들이 가져온 와인은 특별히 제작한 특대형 와인통에 붓게 할 예정이었다. 15,000리터들이 거대한 와인통이 가득 찼다. 하지만 아무런 향도 나지 않았다. 왕은 한 모금 마셨다. 와인 맛이 나지 않았다. 사실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와인통에 가득 담긴 것은 물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신하가 왕에게 다가가 말했다. 15,000리터의 와인에 물 1리터를 넣는다고 눈치챌 사람이 있을까요? 그 차이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만 없었다면 정말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소한 일이란 게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차이를 알아주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행동에 옮긴다면 내가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나처럼 생각하는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자신도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물 1리터를 섞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왔다. 누가 알아주기나 해?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나만 바보가 될 수는 없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혼자 웃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지 못한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파티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 한 남자가 가족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귀가 먹은 것 같아. 집에 와서 아내를 좀 봐주면 좋겠네. 아내가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내가 불러도 답을 하지 않아서야. 좋아. 그럼 거기서 아내를 불러보게. 이것 보게 내 말을 듣지 못한다니까. 그럼 침실에 가서 아내를 불러보게. 전혀 반응이 없어. 더 가까이 가보게. 남자는 아내에게 다가가 입을 그녀의 귀에 가져다 댄 다음 소리 질렀다. 아내는 성난 얼굴로 돌아서서 남편에게 대꾸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뭘 어쩌라고. 10번이나 내 이름을 부르길래 뭐 때문에 그러냐고 10번이나 대답했잖아요. 매일 귀가 안 좋아지는 모양이네. 데미안, 이건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부르는 심리 기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자아에 내재해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특성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신경 쓰이는 요소를 볼 때마다 어느 정도는 내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꼭 하늘을 날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걸어다니는 것으로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께서 너에게 내려주신 날개를 생각해보면 말이다. 하지만 저는 하늘을 나는 법을 몰라요. 아들은 대답했다. 아버지는 산꼭대기로 아들을 데리고 갔다. 아들아, 여기 텅 빈 공간이 있단다. 네가 날고 싶어지면 저 깊은 구렁으로 뛰어내리렴. 그렇게 한 다음에 날개를 펴면 날 수 있을 거다. 미심쩍은 마음에 아들은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과 학우들, 그리고 평생 같이 걸어다녔던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쳤어?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네 아버지께서 실성하신 거야. 조금 더 나은 친구들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일단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사다리나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는 거야. 처음부터 산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건 안 될 말이야. 청년은 높지 않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다. 날개를 펴고 온 힘을 다해서 펄럭여 보았지만 불행히도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거짓말을 하셨네요. 저는 날 수 없어요. 아들아,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단다. 충분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란다. 옛날에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하루 동안 18그루의 나무를 베어냈다. 다음날 나무꾼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숲속으로 갔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5그루밖에 베어내지 못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일어난 나무꾼은 오늘은 18그루를 베어낸 자신의 기록을 기필코 깨리라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은 9그루밖에 베지 못했다. 그 다음날 나무꾼은 겨우 7그루의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다. 또 그 다음날은 5그루가 전부였다. 마지막 날에는 겨우 2번째 나무를 베느라 오후를 다 보내버렸다. 조장이 뭐라 말할지 걱정이 된 나무꾼은 먼저 조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리고 자신은 뼈 빠지게 일했노라고 맹세했다. 조장이 물었다. 도끼 나를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나? 나를 갈아요? 나무꾼은 되물었다. 도끼 나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베느라 바빴으니까요. 거의 언제나 유일한 실수는 나의 위치에서만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디오게네스는 누더기를 걸치고 아테네 거리를 배회하다가 남의 집 문간에서 잠을 잤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아침 디오게네스가 밤을 지새운 어느 집 문가에서 여전히 졸고 있는데 한 부유한 지주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아주 잘 풀렸거든요. 이 돈주머니를 드리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지주를 쳐다보았다. 돈이 많소? 디오게네스가 물었다. 그럼요, 매우 많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소? 물론 더 갖고 싶죠. 그럼 이 돈을 가져가시오.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로 할 테니까. 하지만 먹기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동전 한 잎은 이미 있소. 디오게네스는 동전 한 잎을 지주에게 보여주었다. 이거면 오늘 아침으로 먹을 밀 한 컵과 오렌지 몇 개 사는데 충분하오. 하지만 내일도 식사를 하셔야죠. 당장 내일은 어디서 돈을 구하실 건가요? 내가 내일까지 틀림없이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자신이 있다면 동전 한 잎은 받아주겠소.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남의 집 문가에 앉아서 렌틸콩 스프를 먹고 있었다. 아테네에서 렌틸콩 스프를 먹는다는 건 극빈자라는 뜻이다. 황제의 신하 한 명이 그 옆을 지나가다 디오게네스에게 말했다. 오, 디오게네스. 조금만 고분고분하게 굴고 황제에게 잘 보이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렇게 렌틸콩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식사를 멈추고 관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 슬프네 친구여. 자네가 렌틸콩 먹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거나 황제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미처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귀중한 재산 중 하나는 바로 존엄성입니다.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자존감은 매우 소중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 가격은 언제나 꽤 높습니다. 모든 지킬 박사에게는 하이드가 있어요. 호르헤가 말했다. 호르헤는 손전등을 창문에 비추며 물었다. 손전등이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손전등 빛이 안 보이는 건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죠. 세상 만물은 상반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어둠과 빛이 그렇고 밤과 낮이 그렇잖아요. 강함과 약함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다면 강함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지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모든 자질, 문제, 도덕성, 결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온통 좋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똑똑하기만 할 수 없고 늘 용감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량함과 총명함, 용기는 늘 악함과 어리석음, 비겁함과 공존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이와 같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특성을 은폐하고 회피하고 맞싸우고 억누르려는 노력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죠. 분명히 말하지만 착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나쁜 사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해요. 선생님, 왜 아직도 사람들은 정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머나먼 어느 마을에
희귀한 안과 질환을 가진 남자가 살았다. 그 남자는 지난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어느 날, 한 유능한 의사가 마을에 왔다. 남자는 아내와 함께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남자의 아내는 수술을 거부했다. 자신이 늙고 못생겼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 막강한 권력과 잔인함을 갖춘 놀라브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놀라브의 나라에 성직자 한 명이 살았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친 성직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백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놀라브 왕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3월의 첫째 날이 되었다. 그날은 1년에 단 한 번 왕의 행차가 있는 날이었다. 왕의 마차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납작 엎드려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집 앞에서 한 사람이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걸 발견했다. 근위대는 즉시 그를 제지하고 군주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일로 내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바라는 바입니다, 전하. 놀라브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지만 놀란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다. 좋다. 행차가 끝나면 너를 참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는 말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소를 지었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 중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 남자 대신에 제가 오늘 죽고 싶습니다.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전하, 저 역시 죽고자 합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왕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왕은 성직자를 불렀다. 그러면 이 집단적 정신병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처음 사형을 언도받고 해질 무렵에 처형되는 자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놀라브는 크게 소리쳤다.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다. 불멸이라니. 왕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게 해서 자신의 처형을 직접 명령했다. 해가 지자 놀라브는 자신의 명에 따라 처형을 당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다. 데미안, 그 왕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원수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성직자가 친 덫에 걸려들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왕 자신이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건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데미안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신경 쓰고 집착하는 이유는 데미안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거짓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바로 그 거짓을 원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닥터 호르에의 이야기 심리치료 이야기해줄까요?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